자, 이번 시간 우리 청산별곡 해보자. 청산별곡은 고려가요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작품이지, 거의 뭐 고려가요를 대표하는 작품인데, 고려가요의 특징은 좀 이따가 작품 개관에서 하고 일단 작품 소개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이 작품은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처지를 노래한 고려가요다. 유랑민, 떠도는 사람들이죠.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노래와 어떤 생활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담겨 있고, 우리말을 잘 써서 리듬이 매끄럽고 분연체 형식과 후렴구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학에서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고려가요는 민간 백성들이 향유 즐기다가 궁중음악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와서 문헌 글로 정착되겠죠. 아무래도 고려시대 때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평민들이 한자로 글을 쓸 수는 없잖아. 한자를 뭐 알아야 쓰니까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되다가 이제 양반들이 그거를 이제 기록해서 어떻게 궁궐로 가져가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그걸 한글로 바꿨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갈래는 고려가요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고려가요는 특징을 4개를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물론 위에도 얘기했지만 좀 더 정리하면, 첫 번째, 평민의 노래다. 누구의 노래다? 고려시대 평민의 노래다. 자, 두 번째, 삼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삼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삼음보는 이렇게 끊어 있는 거지. 삼음보는 뭐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3개 이렇게 끊어 있는 겁니다.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분연체다. 뭐라고요? 분연체다. 연으로 나눠져 있다. 우리 청산별곡도 8연으로 돼 있지. 그 다음 4번째는 후렴구가 있다. 자, 후렴구.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가자면 후렴구의 기능도 알면 좋습니다. 후렴구의 기능. 후렴구의 기능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운율을 형성한다. 자, 두 번째는 분연의 기능이다. 분연의 기능. 무슨 말이냐? 후렴구가 나오면 1년이 끝난 거야. 또 후렴구가 나오면 2년이 끝난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후렴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다 틀립니다. 후렴구는 오히려 경쾌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분위기를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용과 관련이 없어요. 자, 성격은 현실 도피적, 애상, 슬프다. 낙천정은 여기서 후렴구에서 이제 나오겠죠. 자, 다음 제재는 청산과 바다입니다. 주제는 삶의 고뇌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싶은 욕구고요. 구성은 1에서 4는 청산의 삶을 노래하고 5에서 8은 바다의 삶을 노래합니다. 자, 특징은 A, B의 구조고요. 후렴구에 리을, 응과 이응, 응을 반복했다. 자, 리을과 이응, 음은 요거는 비음과, 그죠? 비음이죠. 비음과 유음인데 이건 울림소리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후렴구의 울림소리 상한데, 울림소리 상하면 상당히 경쾌해. 그래서 음악성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감정이입도 했고 반복도 했고 상징, 비교, 다양한 표현법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제 작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3문보는 어떻게 잘라야 3문 볼까라고 했을 때 사러리, 랐다.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몇 개?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음보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러리, 랐다. 이렇게 읽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있어요. 얘는 좀 특이하게 글자 수가 3글자, 3글자, 2글자에서, 자, 이 청산별곡의 특징은 고려가요처럼 3음보를 유지하지만 얘만의 특징은 3, 2조를 이제 간다. 오케이. 3, 4, 2조. 근데 3, 3, 2조는 이제 뭐 가시리 있고 이런 식으로 가시리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보면 요거 지울게요. 자, 내용 보면 사러리, 살겠다. 사러리, 살고 싶다. 청산에, 사러리, 살고 싶다 해서 내용상 얘기하면 살고 싶다 A, 살고 싶다 A, 청산에 B, 살고 싶다 A. 그래서 A, B, A 구조를 이룬다. 아까 전에 나왔었죠? A, B, A 구조를 이룬다. 요런 작품도 아까 얘기했지만 가시리도 마찬가지라.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A, B 구조. 그래서 우리가 청산별곡의 특징으로 3음보, 3, 3, 2조, A, B, A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형식상의 특징이었고, 그 다음 여기 마지막에 후렴구 나왔죠? 리을과
그 다음에 이응음을 반복해서 나름 좀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분연의 기능, 운율 형성.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내용 쪽으로 갈게요. 갑니다. 1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혹은 살아야만 한다, 살아야만 한다. 혹은 살겠다, 살겠다. 어디에? 청산에 살겠다. 머루와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겠다. 그래서 이 청산은 이상향 혹은 도피 쳐도 됩니다. 여기 안 적혀있지만 도피 쳐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1년은 결국 뭡니까? 청산을 동경한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의 키워드는 청산입니다. 자, 2형 가릅니다.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 새.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널 나와, 너보다 싫음. 고민이 많은 나도, 너도 많고 나도 많고 자고 일어나 운다. 그런데 내가 너보다 고민이 더 많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화자는 어디 왔습니까? 화자는 청산에 왔습니다. 오케이? 청산. 그죠? 화자는 어디 갔다고요? 자, 이렇게 청산에 왔습니다. 청산에서 있는데, 그죠? 어떤 이상향 도피처인 청산에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 누가 날아다녀요? 이렇게 새가 날아다녀요. 그죠? 새예요. 나비 아니에요. 비행기 아니에요. 새예요. 자,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는데 지금 화자는 힘들어서 청산이라는 이상향에 왔어. 오면 어때야 돼? 그 힘듦이 사라지고 기뻐야 되잖아. 기뻐야 되는데 청산에 와도 어때요? 울어요. 울어요. 오케이? 울으면 울어요. 울으면 울다는 얘기 뭐야? 슬프다는 얘기죠? 슬퍼요. 근데 여기에 이 청산에 원래 있던 새를 보니까 뭐라 그래? 새가 짹짹짹짹 거리는데 뭐라 그래? 새야 우니 너보다 고민이 많은 나도 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오케이.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너보다 실이 많으니까 같이 시름을 겪고 있으니까 동병상련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청산에 와서도 아직 삶의 고뇌, 슬픔이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삶의 비애와 고독이 이연이 주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년 갑니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로 가던 새 본다. 자, 물 아래 세모. 물 아래는 속새를 상징합니다. 어디 상징한다고요? 속새로 상징합니다. 익 묻은 장글. 요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속새로 날아가는 새 본다. 이런 뜻인데 원래 사실은 이 니은다는 본다에서 원래 니은다는 의문형이야. 그래서 너 혹시 속새로 날아가던 새 봤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아무튼 그건 뭐 문법이고요. 아무튼 포인트는 화자는 이제 어디 왔어요? 이상향인 청산에 와서 지내고 있죠. 유일한 친구였던 새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일한 친구였던 이 새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고 있지. 어디로 날아가야? 물 아래, 즉 속새로 날아갑니다. 그죠? 화자는 어디서 왔는데? 화자는 속새에서 지금 청산으로 왔는데, 그죠? 새는 오히려 다시 속새로 가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새를 보니까 화자도 뭐 하고 싶어? 속새에 대한 미련이 생기겠죠. 청산이 좋은 곳이라서 왔는데 이연, 청산에서도 슬프고, 그리고 유일한 내 친구인 새는 어디로 가고? 속새, 물 아래로 가고, 나도 그냥 속새로 갈까 해서 속새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연 갑니다. 4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결국 지냈는데, 낮은 겨우 지냈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냐. 자, 밤 어찌하냐. 그럼 밤은 무슨 시간?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은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 유일한 친구였던 새가 속새로 가버리니까 화자가 외롭겠지. 그러니까 외로움의 어떤 시간, 밤을 즐기고, 즐긴 게 아니죠. 외로움을 겪고 있죠. 그 다음 4연 갑니다. 5연 가야죠. 어디다 던지던 돌이냐. 돌동그라미. 누구를 맞히려던 돌이냐.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에 맞아서 운다. 너희들 지나가다가 누가 돌 던져서 너희 머리 맞으면 뭐라고 그래? 재수없다 그러잖아. 이 돌이 마찬가지입니다. 재수 이퀄 운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 맞은 건 운명이다. 그리고 그 운명에 의해서 나는 운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슬픈 거는, 힘든 것은 다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적 고독과 번뇌, 즉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들고 이렇게 슬픈 건 결국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6년 갑니다. 자, 살얼이 사료였다. 바다에 살겠다. 자, 이제 여기까지 청사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5연까지 청사에선 답이 없죠. 슬프죠? 그래서 이제 청산과 똑같은 의미의 다른 이상향, 다른 도피처인 바다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다른 도피처 바다에 살겠다. 남은 자기 굴죽에 먹고 바다에 살겠다. 얄리얄리한성, 얄리얄서 바다라는 새로운 이상향을 동경하죠. 자, 7년 갑니다. 지금 화자는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죠. 자, 바다로 가다가 들었다.
뭘 들었습니까? 애정지. 애정지는 외딴 부엌 옆을 지나가다가 뭐라고요? 외딴 부엌 옆을 지나가다가 들었다. 오케이? 뭘 들었습니까? 사슴이 짐대 줄 위에 올라가서 해금 기타 치는 것을 들었다. 묶어봐. 이건 해석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 줄타기 하면서 기타 치는 서커스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도 되고요. 두 번째는 진짜 사슴이 줄 위에 올라가서 기타 친 걸 들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야? 두 번째 해석하면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요. 결국은 뭡니까? 다시 얘가 지금 바다로 가고 있죠. 들었대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은 결국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 그래서 얘는 뭘 일어나길 바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바다를 가면서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줄 전체 표현상 특징 불가능한 상황 설정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가다가 또 보니까 배가 부른 독이 항아리에 설진 독한 강수 술을 만드는구나. 술을 누가 만들어요? 가다가 배부른 항아리에 독한 술을 만들어. 누가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죠? 조롱꽃 모양의 누룩 알아요? 누룩? 술을 만드는 그 곰팡이 효모죠? 누룩이 매워서 나를 잡으니 나를 잡는데 누룩이 날 잡는데 내가 어찌하겠냐. 누룩이 나보고 나를 먹고 가세요. 나를 먹고 가세요 하고 나를 잡는데 그 내가 어찌 그냥 가겠냐. 술을 먹어야지. 일단 여기서 의인법이 들어갔죠. 여기서 누르고 그냥 술이라 해석하면 돼요. 자, 술이 나를 잡으니 술이 어떻게 나를 잡아? 그지? 의인법이지. 내가 어찌하겠냐. 술을 먹어야지. 이것도 되는데 원래 사실은 화자가 술을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술이 날 잡냐? 원래는 내가 스스로 술을 먹으려고 한 결심했는데 표현은 술이 날 잡았다 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원래 주체는 난데 내가 오히려 술에 의해서 먹힘을 먹으라고 권유당하는 객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자성어 주객 전도. 무슨 말이에요? 원래 술을 먹겠다는 어떤 그 생각을 한 건 난데 표현법에서는 술이 이제 나보고 자기를 먹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체 객체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은 의미가 뭡니까?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소재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 뭡니까? 술로 고민을 일시적 해소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포인트만 다시 잡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1년의 포인트는 뭡니까? 청산입니다. 청산은 어떤 곳이죠? 이상야 혹은 도피처가 됩니다. 괜찮죠? 자, 2년입니다. 2년의 키워드는 뭡니까? 새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를 통해서 어떤 삶의 슬픔과 고독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감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년입니다. 자, 3년은 뭡니까? 그 유일한 친구였던 새가 속새로 날아간 밤에 속새에 대한 미련을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속새는 물 아래가 속새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4연입니다. 유일한 친구였던 새가 날아가 버리니까 뭐예요? 외롭죠. 그래서 4연은 밤이라는 외로운 시간을 던져서 삶의 외로움과 고독을 던졌고요. 마지막 5연입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죠. 5연. 5연 뭡니까? 이렇게 내가 외롭고 슬픈 것은 결국 돌이라는 어떤 운명이다 해서 내 운명적으로 슬픈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6년은요. 그래서 산에서 청사에선 답이 없으니까 새로운 이상향인 바다를 동경하고 7년은 바다를 향해 가다가 기적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8년은 가다가 독한 술로 고민을 일시적으로 잊겠다라는 화자의 어떤 태도, 그 다음에 주객전도의 표현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읽어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개만 더 잠깐 할게요. 한 개만 더 잠깐 할게요. 필기할 데가 어디 있을까요? 요거 잠깐 할게요.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그냥 선생님 좀 쓸게요. 자, 우리가 1년을 보면요. 1년을 보면 바다라는 곳을 청산이란 곳을 살고 싶다 그랬죠. 그죠? 청산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2년은요. 청산에 가서도 뭐예요? 화자는 운다. 울고 있죠. 3년은요. 3년 뭐죠? 가서 뭐예요? 속새로 가는 새를 보고 있죠. 본다. 그지? 4년은요. 4년은 얘가 뭐라고 했어요?
아, 밤은 또 어찌 호리라 해서 자, 어떻게 하냐 해서 어띠호리라. 어떤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연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연은 뭐라 적혀있어요? 오연은 또 돌에 맞아 운다라 적혀있죠. 운다. 그지? 운다. 자, 6년은요. 이제 새로운 바다를 동경하고요. 그 다음에 7년은요. 자, 7년 뭐죠? 7년은 듣다죠. 그죠? 사슴의 해금 켜는 걸 듣고요. 8년은요. 다시 또 오띠하리라가 나왔어요. 이제 오띠호리라. 자, 선생님 지금 뭐 하려는지 혹시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성극기 한번 해보면 잘 봐요. 성극기면 본다, 듣다 이런 감정, 어띠하리라 이런 감정. 그 다음에 이 청산과 바다, 운다, 운다잖아. 만약에 이 5년과 6년의 순서를 뭐 하면요. 순서를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 기준으로 잘라서 접으면 무슨 구조가 됩니까? 이렇게 접으면 무슨 구조가 돼요? 대칭 구조가 됩니다. 무슨 구조? 대칭 구조. 몇 년과 몇 년을 바꾸면 5년과 6년을 바꾸면 내용이 이렇게 대칭이 되죠. 청산 이게 바꾸면 청산 바다 운다 운다 본다 듣다 어때하리 어때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됩니다. 요거까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눈에 정리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확인하기. 자, 시의 의미 청산과 바다는 이상해 혹은 도피죠. 현시가 대조. 여기서 현시는 속세겠죠. 새는 시적 화자 분식이자 동병상이 느끼는 감정입의 대상이고요. 밤은 고독의 시간입니다. 돌은 운명입니다. 운명. 강수술은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고요. 후렴구의 기능 중요하죠. 얄리얄리 얄량성 얄리얄랴. 악기 의성어로 의성어리 악기 의성어 흥을 돋우고 그죠? 그 다음 릴과 이음의 연속으로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 준다. 근데 우리 내용은 슬프잖아. 그래서 주제 내용과 관련이 전혀 없는 후렴구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 이 작품을 8년은 구성되지만 크게 두 부분 날 수 있죠. 시초까지 정서에 유의합시다. 1에서 4는 청산에서 살고 싶지만 그곳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 5에서 8은 그래서 바다로 가고자 하는데 어때야 됩니까? 그 과정에서 현실에 순응하거나 현실을 초월해야 한대. 뭐 그런 것보다 감정임의 대상 당연히 새겠죠. 새를 통해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연에서 화자가 처한 상을 짐작할 수 있는 시험 뭡니까? 돌이죠. 그죠? 돌은 결국 누가 던진 건지 알 수도 없는 돌에 마저 울고 있죠. 결국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이 울고만 있다면 그것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죠. 결국은 운명의 힘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우리 여기 3번도 잠깐만 가겠습니다. 3번도 단 청산벽 같은 고려시대 작품이 공방전입니다. 표현 방식에 유의하며 가전의 문학사적 이름 해보자. 자, 가전은 가짜 전기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짜 전기문 이콜 사물을 의인화해서 뭐예요? 의인화 살아있게 표현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뭘 준다고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럼 공방전은 뭘 의인화했냐? 돈을 의인화했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자, 공방의 호는 관지다. 관지는 이제 돈의 이제 꾸러미란 뜻입니다. 그의 선조는 자, 그의 선조 네모칠게요. 자,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살아서 동굴에 샀는데 일찍이 세상에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자, 선생님이 공방은 돈이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공방의 조상도 돈이겠죠. 그래서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아직 쓰이지 못했다. 그래서 공방의 조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조상 때는 아직 돈이 세상에 잘 쓰이지 않았다 이거죠. 비로소 황제 때 조금씩 쓰였지만 워낙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 일에 세련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돈의 모양이 아니라 되게 그냥 일단 어떤 덩어리 쇠를 쇠였나 봐. 덩어리 쇠. 아직 이게 돈으로 막 이렇게 뭔가 어떤 형태를 갖추지 않은 큰 덩어리였나 봐.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유용하게 쓰이지 않았죠. 그래서 황제 때 조금 쓰였지만 잘 못 썼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 불러서 그 공방의 조상을 보여줬더니 관상 잘 보는 사람이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아직 자연의 성질을 이뤘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임금이 쇠를 녹이는 자 묶어볼까?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이것을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날 거다. 이거 뭐야? 돈으로 만들어라. 이 덩어리 형태가 아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라. 이거 뭐야? 돈의 주조 과정.
용광로에서 녹이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쓸 수 있을 거다 이거지.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릇이 되도록 하는 자리니 임금께서는 저 완고한 구리와 함께 이거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걸 뭐야? 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거야. 자, 다시 공방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공방의 선조,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세상에 나왔지만 그땐 잘 쓰지 못했다가 황제가 관상을 잘 보는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지금 이 자체는 아직 너무 크기도 크고 아직 정제되지 않아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뭐래요? 만약 새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이걸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하면 쓸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방 얘기입니다. 앞에까지는 공방이 조상이었으면 공방은 사람이 됨이 겉은 둥글고 가운데는 네모랗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 돈의 이중성, 사자성어, 표리, 부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상 변화에 잘 대응됐다는 얘기는 처세술이 좋았다. 뭐가 좋았다? 처세술이 좋았다. 즉 세상을 잘 교묘하게 살았다 이거죠. 공방은 한나라 때, 자 한나라 때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고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자 비는 사람 이름이에요. 오나라 임금의 이름이 빈가봐. 비가 교만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은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해서 공방도 나쁜 놈, 비도 나쁜 놈. 그냥 냉정히 얘기하면 비가 돈을 많이 권력을 이용해서 모았다 이거지. 호재 때는요. 호재 때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었다.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으로 삼았다. 부민으로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벼슬. 그의 무리인 염철승. 염철승은 쇠와 소금과 함께 조정에 있게 했다. 오케이? 그럼 뭔 뜻이에요? 자, 조정에 있게 했다고 보니까 뭡니까? 그때는 공방도 돈의 역할을 했지만 쇠와 소금도 돈의 역할을 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는 항상 공방을 보고 형이라고 부르고 이름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때요? 공방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다. 부정적이죠? 국가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 이자의 저울질을 좋아했다. 이자 따지는 걸.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만드는 게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옛날에는 산홍공상이었어. 뭐라고요? 산홍공상. 계급 순서가 산은 양반이죠. 양반. 농은 농부입니다. 공은 공업, 대장장이 뭔가를 만드는 거. 상은 장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사실 이 넷 중에서 돈을 제일 만지는 직업은 장사야. 그지?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떡합니까? 이거를 이제 다 뒤집을 겁니다. 이제 다. 그래서 장사를 좀 위로 올리겠죠? 그래서 공방이가 뭐라고요? 도자기와 철을 만드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다. 즉 공업을 깨버렸죠. 그래서 공업 일단 꺼져.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물가를 내리고 곡식을 천하게 만들어. 곡식을 천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겠죠. 그래서 농업도 박살냈죠. 화폐를 귀하게 여겼다. 화폐를 귀하게 여기면 사람들은 장사를 하겠죠. 상업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했다. 근본 이퀄 뭐야? 농사. 농사를 벌고 끝. 여기서 끝 뭐야? 산농공사에서 끝. 장사에 매달리게 했다. 사람들 다 장사하게 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그래서 공방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결국 돈을 만지는 일에만 집중해서 농업을 위축시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예시답안 보겠습니다. 공방전에서 돈을 사람에 빗대서 표현한 것 같이 가전은 사물을 의인하여 그의 삶의 정경주고 서술한다. 따라서 가전은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간접적, 우회적 수법을 다루면서 비평하고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고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드는데 적합하다. 이러한 저는 후대에 고전소설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 같고요. 오른쪽 보면 가전입니다. 그죠?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하고 사물을 의인화해서 작가가 비판적으로 대우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구성을 사용해. 전기가 뭡니까? 이 전기는 전기문.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루는 듯한 서술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뭡니까? 공방전을 포함한 우리 청산묘곡 했습니다. 꼭 한번 정리 다시 해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